긍정적 정서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공동체의 문제다. 행복감이나 불행감 모두 전염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게 되면 그 불행한 감정은 그 주변 사람 모두에게 곧 전염된다. 나의 불행감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함부로 부정적 정서를 표출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을 불행감의 구렁텅이로 끌어내릴 권리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행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의무다.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행복감을 유지하는 것은 따라서 개인적 권리이기 이전에 공동체적 의무다. 회복 탄력성은 사실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인 것만은 아니다. 강력한 회복 탄력성은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꼭 필요하다. 성공은 어려움이나 실패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역경과 시련을 극복해낸 상태를 말한다. 떨어져 본 사람만이 어디로 올라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알고 추락해 본 사람만이 다시 튀어 올라가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듯이 바닥을 쳐본 사람만이 더욱 높게 날아오를 힘을 갖게 된다. 이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의 비밀이다. 동화작가 안데르센 역시 자신의 역경이 진정한 축복이었다고 회고한 바 있다. 그는 매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했으며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하곤 했다. 그는 훗날 동화 작가로 명성을 얻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말했다. 생각해보니 나의 역경은 정말 축복이었습니다. 가난했기에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 있었고 못생겼다고 놀림을 받았기에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역경을 극복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역경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성공과 도약의 발판이자 원동력이라고 말한다. 그 후 워너 교수는 카우아이 섬 연구를 통해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확립했다. 워너 교수가 40년에 걸친 연구를 정리하면서 발견한 회복 탄력성의 핵심적인 요인은 결국 인간관계였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제대로 성장해 나가는 힘을 발휘한 아이들이 예의 없이 지니고 있던 공통점이 하나 발견되었다. 그것은 그 아이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어른이 적어도 그 아이의 인생 중에 한 명은 있었다는 것이다. 그 사람이 엄마였든 아빠였든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이든 간에 그 아이를 가까이서 지켜봐주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서 아이가 언제든 기댈 언덕이 되어주었던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은 있었던 것이다. 톨스토이 말대로 사람은 결국 사랑을 먹고 산다는 것이 카우아이 섬 연구의 결론이다. 아이는 사랑 없이 강한 인간이 되지 못한다. 사랑을 먹고 자라야 아이는 이 험한 세상을 헤쳐 나아갈 힘을 얻는 법이다. 이러한 사랑을 바탕으로 아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자아 존중심을 길러가며 나아가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맺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의 근본임을 카우아이 섬 연구는 알려준 것이다.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게임 중독에 빠지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게임을 못하게 막고 야단치는 억압적인 부모임이 밝혀졌다. 부모의 강압적인 금지가 게임을 더욱 매혹적인 것으로 만들며 몰래 게임하는 것을 더욱더 짜릿하게 만들어 결국 게임 중독에 빠지게 한다. 공부는 하기 싫은 것인데 엄마가 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되고 그 반대로 게임은 하고 싶은 것인데 엄마가 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공부라는 고통을 피하고 엄마에게 반항하는 수단으로서 게임에 더 적극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아이들에게는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느낌을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자율성을 키워줘야 한다. 아이들에게 공부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아빠에게 야단맞지 않기 위해서 혹은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공부하는 아이들은 불행한 아이들이다. 자기가 하는 일, 자기가 사는 삶에서 의미와 즐거움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이들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삶의 즐거움을 찾도록 도와줘야 한다.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되어 사는 법을 먼저 터득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한 걸음 한 걸음 즐기면서 음미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자기가 선택한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내딛는 법부터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공부와 학문의 즐거움을 깨닫게 해줘야 한다. 세상의 아름다움과 신비, 깊은 의미를 느끼게 해줘야 한다. 공부의 즐거움을 터득해야 아이들은 한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다. 놀지 말고 공부해라는 말은 아이를 망가뜨리는 잘못된 가르침이다. 고통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생각은 틀린 것이다. 오히려 고통 없이 현재를, 지금 이 순간을, 오늘 하루를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더 많은 성취를 얻을 수 있다. 행복한 아이들이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공부도 잘한다. 불행하고 우울한 아이들은
학업 성취도가 날이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를 미래를 위한 투자로만 생각하면 영원히 불행해진다. 불행한 사건이나 역경에 대해 어떠한 해석을 하고 어떠한 의미로 스토리텔링을 부여하는가에 따라 우리는 불행해지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한다. 분노는 사람을 약하게 한다. 화를 내는 것은 나약함의 표현이다. 분노와 짜증은 회복 탄력성의 가장 큰 적이다. 강한 사람은 화내지 않는다. 화내는 사람은 스스로의 좌절감, 무기력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분노가 우리의 인생에 닥친 여러 가지 역경을 해결해주는 경우는 없다. 화난 척이 때로 도움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진정 화를 내는 것은 항상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분노는 모든 것을 파괴시키며 그 무엇보다도 화내는 사람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파괴시킨다. 화를 낼 때 심장의 박동은 가장 불규칙해진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심장병에 잘 걸리는 것은 통계적으로도 확실히 드러났다. 사람은 혼자서는 강할 수가 없다. 외로운 사람은 쉽게 나약해진다.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훈훈한 정서적 지원을 받는 사람일수록 내면이 강인하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역경을 극복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한결같이 사랑과 신뢰를 보내주는 든든한 지원자가 있다. 어떤 사람에게 역경이 닥쳤을 때 주변 사람들이 하나 둘 등을 돌린다면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얻기 힘들다. 역경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마음에 후원자가 있을 때 그 사람은 강한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된다. 즐거워서 웃는다기보다는 웃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며 화가 나서 인상 쓴다기보다는 인상 쓰고 화내기 때문에 분노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감정의 유발과 감정의 인지 사이에 이처럼 신체의 변화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신체 조절을 통해 감정을 조절할 수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호흡 조절이다. 긴장하게 되면 호흡이 얕고 빨라져서 어깨 근육이나 얼굴 근육이 경직되어 우리의 뇌는 긴장하였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이때 근육의 긴장을 풀고 천천히 호흡하거나 복식 호흡을 하게 되면 긴장의 정도가 상당히 완화된다. 긍정적 정서도 마찬가지다. 긍정적 정서를 뇌에 유발시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냥 웃는 것이다. 웃는 표정을 짓게 되면 뇌는 즐겁고 기분 좋다고 느끼게 되며 쉽게 긍정적 정서에 돌입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웃음과 관련된 근육이 수축되기만 해도 뇌는 우리가 웃는다고 판단하고는 긍정적 정서와 관련된 도파민을 분비하게 된다. 성공적인 소통의 핵심은 말을 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듣는 데 있다. 공감적 경청은 보다 높은 수준의 공감 능력과 소통 능력을 얻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표정 따라하기가 어렵다면 긍정적이고 환한 표정이라도 짓도록 해야 한다. 억지로라도 웃어야 한다. 밝은 표정을 짓는 것만으로도 공감 능력이 상당 부분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인 관계나 부부 관계에 있어서 나타나는 사랑의 애착 형태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는 안정적 사랑인데 이러한 유형의 사람은 이성과 친해지는 상황을 자연스레 받아들이며 결혼에 대한 만족도도 가장 크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남자에게나 여자에게나 안정적 사랑의 유형이 가장 이상적이다. 적어도 안정적 사랑의 유형을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은 이러한 성격의 소유자에 대해 별다른 매력을 못 느낀다. 가장 큰 이유는 안정적인 사랑을 하는 유형의 사람들은 연속극이나 영화에서 늘 조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불안한 사랑이나 회피적 사랑의 소유자들이다. 그래야 갈등이 생기고 이야깃거리가 생기니까. 대중매체는 배우자로서는 빵점에 가까운 극단적인 사랑의 소유자를 굉장히 분위기 있고 멋있는 성격의 주인공으로 둔갑시켜버린다. 이러한 대중매체에 자신도 모르게 세뇌된 젊은이들은 안정적 사랑의 유형을 매력없는 사람으로 평가절하해버린다. 심지어 원래 안정적 사랑의 유형인 사람들까지 회피적이거나 불안한 사랑의 유형이 따라야 할 모범적 유형이라 생각하고 이를 흉내내게 된다. 나이 들수록 친구는 더욱더 중요하다. 친척이나 아이들과 가까이 지내는 노인들보다 친구와 가까이 지내는 노인들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오래 살기 위해서는 보험에 드는 것보다 친구를 만드는 것이, 특히 서로 격려해주고 정신적인 지지를 보내주는 친구를 많이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친한 친구는 우리에게 특별한 존재다. 친한 친구만큼 우리의 뇌를 긍정적인 상태로 즐겁게 흥분시키는 것도 없다. 친한 친구와 함께 있으면
사람들은 평균 30배 이상 더 많이 웃는다고 한다. 친한 친구들을 만나면 우리는 다시 건강한 어린아이로 돌아간다. 자기조절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이 높은 사람은 친밀한 관계를 잘 만들고 유지시킨다. 친구는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감정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버팀목이다. 어려서부터 좋은 친구를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은 우리를 더욱 행복하게, 강하게 해준다. 좋은 친구는 우리의 소통 능력, 공감 능력, 자아학장 능력을 높여줄 것이며 이렇게 높아진 대인관계 능력을 통해 우리는 좋은 친구를 많이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선순환은 회복 탄력성을 더욱 높여줄 것이다. 강한 회복 탄력성을 지니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결국 두 가지다. 하나는 자기조절 능력이며 다른 하나는 대인관계 능력이다.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 회복 탄력성을 높이려면 자기조절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길러주는 것은 바로 긍정적 정서다. 긍정적 정서를 키운다는 것은 곧 스스로 행복해짐으로써 자기 통제력을 높인다는 뜻이고 자신의 행복을 타인에게 나눠줌으로써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뜻이다. 특히 10대와 20대의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도 대단히 우려할 만한 통계다. 우리나라 20대 젊은이의 사망 원인 1위는 질병도 아니고 사고도 아니고 자살이다. 이처럼 젊은이들의 정신이 병들어가고 있는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 청소년의 자살률 급증은 전적으로 기성세대의 잘못이다. 잘못된 교육제도와 가치관 주입이 아이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 아이들이 어른들에 의해서 죽음으로 내몰린 것이다. 전문가들은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을 우울증으로 본다. 우울증은 디프레션의 번역어인데 이는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잘못된 번역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한 감정이나 울적한 기분을 우울증의 핵심 증상으로 착각한다. 차라리 무기력증이라 번역하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 무언가에 짓눌려서 몸과 마음이 꼼짝도 할 수 없을 만큼 억눌린 상태가 곧 우울증이다. 무기력증을 느끼고 일에 집중하지 못하며 자신에 대해 무가치함과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우울증의 핵심이다. 특히 청소년들에게서는 무기력증뿐만 아니라 쉽게 자극받는 과민 상태도 흔히 나타나는데 과다한 분노 노출이나 짜증 혹은 반항적 행동으로도 표출된다. 우울증은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해서 생기는 뇌의 질환으로 마음을 즐겁게 고쳐먹는다고 낫는 병이 아니다. 다시 말해 반드시 치료받아야 할 뇌의 질환이다. 심한 우울증이나 치매 환자의 뇌 사진을 찍어보면 정상인에 비해 뇌실이 확대되어 있고 실제적인 뇌의 부분은 쪼그라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울증뿐만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치매와 불안장애 역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자살, 우울증, 치매, 불안장애 등의 급속한 증가는 우리 사회 전체가 엄청난 불행감에 시달리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비관주의와 우울증에 시달리는 뇌에 긍정성을 훈련시켜서 향상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긍정성 향상의 문제는 여유나 사치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사람에게 죽느냐 사느냐의 절박한 문제다. 치명적일 수도 있는 부정적 감정을 극복하게 하고 우울증으로 발전할지도 모르는 정신의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것은 우리 청소년과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나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서 머리가 굳어졌는데 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의 머리는 평생 굳어지지 않는다.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의 뇌는 계속 변화한다. 뇌세포는 새로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도 잘못된 속설이다. 뇌세포는 80세가 넘어서도 계속 만들어진다. 뇌에 관한한 변화시키기엔 나이가 너무 들었다는 것은 모두 잘못된 생각이다. 창의력을 연구한 레만과 딩키스 사이몬튼 말에 따르면 대부분의 분야에서 창의력이 절정을 이루는 때는 35에서 55까지의 연령대이고 60대와 70대의 사람들은 일하는 속도는 느려도 20대 때만큼 생산성이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첼리스트인 파블로 카잘스의 일화는 유명하다. 그가 91살이었을 때 그에게 한 학생이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님은 왜 연습을 계속 하시나요? 카잘스는 대답했다. 나의 연주 실력이 아직도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라네. 셀리그만 교수에 의하면 행복의 기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고유한 강점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수행하려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 강점 수행을 통해서만 진정한 발전이 있을 수 있으며 긍정적인 뇌를 만들어갈 수 있다.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고 뛰어난 성취와 위대한 업적을 이뤄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어려서부터 자신의 강점에 집중하고 끊임없이 키워나갔다는 데 있다. 이것이 긍정심리학의 가장 중요한 발견이다. 상대방의 강점이 무엇인지 서로 파악하고자 노력하고 그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부부나 연인은 절대 헤어지는 일이 없을 거라고 셀리그만 교수는 단언한다. 이러한 주장은 지난 수십 년간 수천 쌍의 부부와 연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존 고트만 교수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강점의 발견과 발휘는 부부나 연인 사이에서만 그 진가가 발휘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해줘야 할 일이기도 하다. 아이들의 강점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고 그것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상대방의 강점을 이야기해주고 그것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좋은 친구를 많이 얻게 될 것이다. 오늘부터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강점을 수행하도록 노력하며 살아간다면 한 달 뒤부터는 긍정성이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며 보다 높고 강한 회복 탄력성을 향해 한 발 한 발 다가가게 될 것이다. 강점 수행과 더불어 긍정적 뇌를 만들기 위한 2가지 비법을 추가적으로 소개하려 한다. 이 2가지 비법은 마음과 몸에 들이는 2가지 좋은 습관이다. 하나는 감사하기이며 감사는 마음의 좋은 습관이고 다른 하나는 운동하기다. 운동은 몸의 좋은 습관이다. 감사하기와 규칙적인 운동이 인간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상식이다. 그러나 감사와 운동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우리의 뇌를 긍정적인 뇌로 변화시키는가에 대해서는 극히 최근에 밝혀지기 시작했다. 심장박동과 감정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에 주목한 학자들은 심장박동수를 가장 이상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긍정적 정서가 무엇인지 찾기 시작했다. 피험자들에게 즐거운 일을 상상하도록 했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명상을 시키기도 했고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쉬는 상태를 유지하게 했다. 이러한 모든 방법을 테스트해 본 결과 결국 심장박동수를 가장 이상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보통 성인의 심장박동수는 1분에 70번을 기준으로 미세하게 끊임없이 변화한다. 분노나 좌절감 등 부정적 감정을 느낄 때에는 매우 불규칙하게 변화하지만 삶에 있어서 감사한 일들의 생각을 집중하고 감사한 마음을 느끼기 시작하면 심장박동수는 매우 규칙적으로 변하게 된다. 심장박동수의 변화 주기는 10초에 한 번, 즉 0.1Hz인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때에는 호흡, 심장박동의 변화, 혈압 변화의 리듬이 모두 다 비슷한 주기를 유지하는 일치 코이런스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일치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감사의 마음이다. 이처럼 감사하는 마음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가장 건강하고도 이상적인 상태로 유지시켜준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사람의 마음과 몸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것은 긴장을 푸는 명상이나 기분 좋은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감사하는 마음이다.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긍정심리학이 지향하는 최선의 마음 상태다. 긍정성 향상을 위한 마음의 훈련을 한다면 감사하기 훈련이 최선이라는 뜻이다. 감사하기 훈련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우선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감사할 만한 일을 5가지 이상 수첩에 적어둔다. 인생에 대한 막연한 감사가 아니라 하루 동안 있었던 일 중에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머릿속으로 회상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반드시 글로 기록한 후에 잠자리에 들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뇌는 그날 있었던 일을 꼼꼼히 회상해보면서 그 중에서 감사할 만한 일을 고르게 된다. 다시 말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날 하루에 있었던 일을 돌이켜보다가 잠들게 되는 것이다. 잠들기 전에 하는 것이 효과적인 이유는 대부분의 기억의 고착화 현상은 잠자는 동안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즉 긍정적 마음으로 그날 하루 일을 회상하는 뇌의 작용을 일종의 습관으로 만드는 데 있어 효과적이다. 감사일기 적기를 며칠 하다 보면 우리의 뇌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감사한 일을 찾기 시작한다. 즉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늘 감사한 일을 찾게 되는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감사하게 바라보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들기 시작한다. 감사일기를 3주간 매일 쓰면 스스로 긍정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석 달을 계속해서 쓰면 아마도 주위 사람들도 당신이 긍정적으로 변한 것을 눈치챌 수 있을 것이다. 행복의 기본 수준을 높이는 또 하나의 확실한 방법은 규칙적인 운동이다. 영국 스포츠 의학지에서 인지신경과학 권위자인 일리노이 대학의
크레이머 교수팀 역시 에어로빅 등의 정기적인 유산소 운동이 노화로 인한 뇌 기능 저하를 막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뇌 기능을 발달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다고 하면서 노년층이라도 운동을 통해 뇌 기능을 성장시킬 수 있다고 보고했다. 6개월가량의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인지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두엽과 측두엽의 회색질의 볼륨 증가를 가져왔고 실제로 사고의 속도와 예민함, 기억력, 판단력을 향상시켰다. 운동은 몸뿐만 아니라 뇌도 건강하게 회복시킨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셈이다. 지금까지 운동이 건강이나 몸매 관리만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했다면 이제 그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긍정적인 뇌를 만들기 위해서, 긍정성의 향상을 위해서, 행복의 기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회복 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야 할 일이 규칙적인 운동이다. 저는 회복 탄력성의 책을 읽으며 회복 탄력성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책 속에서는 자기조절 능력, 대인관계 능력, 긍정성 등의 점수를 매겨보고 이에 의거하여 나의 회복 탄력성 지수는 얼마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테스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테스트를 거쳐봐야 나의 회복 탄력성 지수가 평균인지, 평균 이상인지, 평균 이하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책 속에서 말하길 170점 이하라면 당신은 깨지기 쉬운 유리 같은 존재라 할 수 있다. 작은 불행에도 쉽게 상처를 입게 되며 그 상처는 치유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루하루 살얼음 위를 걷는 기분으로 살아온 당신은 지금 당장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유리같이 깨지기 쉬운 사람들을 위한 회복 탄력성 요소들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책에서는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 지수 알아보는 방법은 아래 소개글란에 주소를 남겨놓았습니다. 방문하셔서 회복 탄력성 지수를 알아보고 부족한 요소들을 강화하는 습관을 기르시어 시련을 행운으로 바꾸는 근력 있는 마음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